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은 1970년대 이발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머리를 감겨주는 파란색 물조리개, 손때 묻은 바리깡, 머리를 정리하는 이발사의 가위질 소리, 머리를 깎는 것 이상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소통했던 그런 장소였죠. 저는 그런 이발소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는 변해갔고 이발소는 추억이 아닌 이상한 곳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깎는 곳이 아닌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곳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이발소를 운영했던 박영수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발소가 뭐냐고요? 남성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곳 말입니다. 왜 저는 특별한 이발소를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저의 사연을 통해서 그 시절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발소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979년 3월, 저는 23살이었어요.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그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운영해오던 영수이발관을 물려받는 날, 아버지는 제 손에 낡은 가위를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영수야, 이제 이 이발소는 내 것이다.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운영해라. 이 가위로 아버지는 30년 동안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줬단다. 이제 너도 이 가위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 가위를 받아들던 순간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가위를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때 이발소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습니다. 하루에 20명에서 30명까지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저녁 8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시절 이발소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남자들만의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면도도 해주고, 때로는 마사지도 해주고, 귀도 파주고, 그야말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단골 손님들과는 가족 같은 정이 있었어요. 김 씨 아저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고, 각 씨 할아버지는 바둑을 두시면서 염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발소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이발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기술직이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손재주가 있어야 하고, 손님들과 대화도 잘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실해야 했죠. 수입도 안정적이었어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당시 대기업 사원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지영 씨에게 프로포즈 할 수 있었어요. 지영 씨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동네 양복점 딸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발사라고 했을 때 좀 망설이더라고요. 이발사를 멋진 직업으로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달 수입을 보여주니까 지영 씨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아내 지영이는 23살이었고 저는 25살이었죠. 1981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동네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했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영 씨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아내는 이발소 일도 도와주고 장부 정리도 해주고 손님들께 차도 끓여다 주고 정말 현명한 아내였어요. 저녁에는 둘이 앉아서 하루 매출을 계산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우곤 했죠. 여보, 이렇게 벌면 3년 후에는 집도 사고 5년 후에는 이발소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순탄했거든요. 1981년 여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음해 3월에 아들 찬혁이가 태어났는데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찬혁이도 나중에는 3대째 이발사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찬혁이까지 3대가 이어가는 이발소가 되는 거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꿈을 키웠어요. 그때만 해도 이발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녁에 이발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혁이는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빠, 아빠 하면서 기어왔죠.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근처 공원에 가서 돗자리 깔고 김밥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죠. 찬혁이가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지영 씨와 함께 웃었던 그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이발소까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1980년대가 되면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변화가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1983년 봄이 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동네에 새로 생긴 이발소들이었어요. 하나둘씩 생겨나더니 어느새 골목마다 이발소 간판이 늘어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이발소가 저희 하나뿐이었는데 갑자기 경쟁자들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해온 우리 이발소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 하고 생각했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신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새로 생긴 이발소들은 간판부터가 달랐어요. 네온 사인을 번쩍번쩍 켜놓고 유리창에는 빨간 커튼을 쳐놓고 우리 같은 전통적인 이발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이상한 건 그런 이발소들 앞에 젊은 남자들이 자꾸 서성거린다는 거였어요. 머리를 자르러 온 건지 뭘 하러 온 건지 애매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던 김씨 아저씨가 오셔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영수야, 요즘 이발소들이 좀 이상하다던데? 남자들끼리 술 먹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발소에서는 머리 자르는 것 말고 다른 것도 해준다던데. 그때는 김씨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것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고요. 그냥 마사지나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이발소가 이발소겠죠. 머리 자르고 면도해주고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말고 뭐가 또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김씨 아저씨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 나도 영순의 이발소는 믿고 있지. 하지만 요즘 다른 이발소들 때문에 이발소 전체가 이상한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김씨 아저씨가 뭘 걱정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몇 주 후에 또 다른 단골 손님인 박씨 할아버지가 오셔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야, 우리 동네 이발소들이 요즘 이상해. 젊은 여자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남자들이 낮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제서야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새로 생긴 이발소들에서 뭔가 보통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요즘 단골 손님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발소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시장에서 아줌마들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이발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 이발소까지 오해받을까봐 걱정돼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20에서 30명씩 오던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1984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고 새로운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보니 전년도에 비해 30%나 줄어 있었어요. 아내와 저녁에 장부를 보면서 걱정이 깊어갔어요. 여보, 요즘 손님이 너무 줄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했어요. 일시적인 거야. 우리 이발소만큼은 문제 없어.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해왔는데 단골 손님들이 우리를 버릴 리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까? 밤늦게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1984년 여름에 동네 이발소 중 하나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인 이발소니, 퇴폐업소니 하는 말들이 동네에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새로 생긴 이발소들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 말고 다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이발소가 이상한 곳으로 오해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급하게 모범 이발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이발소라는 걸 알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발소 간판만 봐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자분들의 반응이 심했어요.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이발소에 가지 말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 새로 생긴 미용실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처음으로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혼자 이발소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3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해온 이발소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나? 아내는 더 걱정이 많았어요. 자녀기도 키워야 하고 생활비도 나가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이러다가 이발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발소를 제가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 여보. 조금만 참으면 다시 좋아질 거야.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지, 모든 게 불투명했거든요. 그렇게 1984년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이발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2~3명밖에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발소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1985년이 되면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 되었어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들이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하루에 50,000원, 60,000원씩 벌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생활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자녀기 기저귀 값도 부담스러워졌고 집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발소 운영자금으로 받았던 대출 이자를 연체했다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아내와 밤늦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에 돈이 부족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볼까요? 아니면 친정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한 남자가 처가에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여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수입은 생활비로도 모자랐어요.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옆 골목에 있던 성인 이발소 사장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영수 씨죠? 저는 옆 골목에서 이발소 하는 김 씨라고 해요.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씨는 끈질기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영수 씨, 요즘 장사 어떠세요? 제가 봐도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던데. 맞아요. 요즘 정말 어려워요.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김 씨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영수 씨, 저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법니다. 예전에 영수 씨 이발소 매출이 그 정도였죠. 300만 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제 월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300만 원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김 씨가 주변을 둘러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 씨,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머리만 잘라서는 살 수 없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순간 김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영수 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어린 아들도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김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혼자 남겨진 이발소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300만 원. 그 돈이면 밀린 이자도 갚고 찬혁이 기저귀도 사고 아내한테도 미안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30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온 이발소를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 하면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온 거예요. 일주일 안에 연체된 이자를 갚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발소를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이발소를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이발소를,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발소를 잃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궈오신 이발소를 제가 망치게 된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김 씨라는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이발소를 운영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아내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챘어요. 여보, 설마 그런 일 하자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이발소를 잃더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찬혁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요? 아내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더 답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남게 돼요. 찬혁이는 어떻게 키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내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래도 그런 일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일을 나가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내가 일을 나간다고 해도 찬혁이는 누가 돌봐요? 그리고 아내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생활비로도 모자랐어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자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일주일 후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김 씨를 다시 만났어요. 김 씨,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어요. 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영수 씨, 걱정 마세요.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돈 좀 모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일시적으로만. 돈만 좀 모으면 다시 정상적인 이발소로 돌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어. 마사지 같은 걸 추가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래. 아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1986년 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성실한 이발소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일시적으로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돈의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어요. 1986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했던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성인 이발소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첫 달 매출을 계산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280만 원이었거든요. 예전에 정상적인 이발소를 할 때 한 달 최고 매출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한 번에 3배 이상 늘어난 거였어요. 김 씨 말이 맞았어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 돈을 세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내에게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요즘 새로운 서비스가 인기가 많아. 마사지를 해달라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늘었어. 아내는 기뻐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돈의 유혹은 정말 강했어요. 2달째, 3달째, 매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350만 원, 400만 원, 어떤 달은 500만 원까지 벌었어요. 그 돈으로 밀린 은행 이자를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찬혁이한테 좋은 기저귀도 사주고 옷도 예쁜 걸로 사줬어요. 아내한테 화장품도 사주고 가끔은 외식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정말 달라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되었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만둘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정도 수입이면 찬혁이 교육비도 걱정 없고 조금만 더 모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988년이 되면서 김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영수 씨, 사업을 확장해 보는 게 어때요? 2호점을 내면 월 1,000만 원도 가능해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혹했어요. 그 돈이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돈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어요. 결국 2호점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2호점을 열기로 했어. 그러면 수입이 더 늘어날 거야. 정말요?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해요. 사업가가 다 됐네요.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찜찜했어요. 2호점을 연 후 매출은 정말 엄청났어요.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벌었어요. 그 돈으로 새 차도 샀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그즘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했어요.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며 기뻐하셨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서 호텔에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영수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발소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이들이 제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안다면 이렇게 부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이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점점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요즘 당신 이발소에 젊은 여자들이 일한다던데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보조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손님이 많아져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냥 넘어갔지만 아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보,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 이발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여보. 사람들이 질투해서 하는 소리일 거야. 우리 이발소가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지.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제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1991년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발소에 찾아온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그때 마침 손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아내가 목격해버린 거죠.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찬혁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여보, 잠깐만 설명할게. 설명해요. 뭘 설명해요? 제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내가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찬혁이도 엄마가 우니까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돈을 벌어야 찬혁이도 키우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잖아. 그렇게 변명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한다고요? 찬혁이가 커서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둘게.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이발소를 할게.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찬혁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아내의 신뢰, 가족의 화목,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까지. 하지만 그때도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돈의 유혹이 너무 강했거든요.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1992년 초,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밤 혼자 집에 들어가면서 텅 빈 집이 얼마나 쓸쓸한지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야 했어요. 찬혁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 아빠 하면서 달려오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몇 번 친정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장모님이 받으셔서는 아내가 당분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업은 계속 잘 됐어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해야겠네요. 김 씨와 함께 3호점까지 내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했거든요. 한 달 수입이 1,500만 원을 넘기도 했어요. 영수 씨, 이제 정말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몇 년 후에는 억소리 나는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김 씨가 흥분하면서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혹했어요. 억소리 나는 돈이면 아내도 다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찜찜했어요. 혼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 사진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잠깐만 더 참아주세요. 돈 좀 더 모으면 다시 정상적인 이발소를 할게요. 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993년 가을, 아내를 만나러 친정에 갔어요. 1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찬혁이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찬혁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를 보고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봤어요. 찬혁아, 아빠야. 아빠, 기억 안 나? 하지만 찬혁이는 계속 엄마 뒤에만 숨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보, 이제 그 일 그만할게. 다시 정상적인 이발소를 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변했어요. 예전에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이 아니에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아내도 울면서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혁이가 커서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보다도 사업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마음대로 해. 나는 내가 길 갈 테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때가 아내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때였어요. 1994년 들어서 사업을 더욱 확장했어요. 김 씨와 함께 4호점, 5호점까지 냈어요. 직원도 20명 가까이 늘어났고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성인 이발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동안도 가끔 단속이 있었지만 별 문제 없었거든요. 벌금 좀 내고 며칠 쉬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1995년 초에 정말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아침에 1호점과 2호점이 모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경찰이 와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한 거였어요. 영수 씨, 큰일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요. 벌금도 엄청나고 영업 정지 기간도 길어요. 김 씨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찾아와서 말했어요. 한 달 매출 2천만 원이 한순간에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남은 건 3호점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했고 건물 임대료도 계속 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간 적자가 계속되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김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영수 씨, 제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인데 6개월 후에 2배로 불려준다고 해요. 2배라는 말에 혹했어요. 그때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 투자하면 6천만 원이 된다는 거였어요. 정말 확실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미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확실한 정보예요. 결국 3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속이 계속 심해지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김 씨에게 물어봐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1996년 초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 씨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 투자 이야기 자체가 사기였던 거죠. 영수 씨, 저도 당했어요. 제가 투자한 돈도 다 날아갔어요. 김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은 3호점마저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모두 떠났고요. 그렇게 1996년 여름, 저는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큰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그래도 빚을 다 갚지 못했어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그때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원룸에 혼자 앉아있으면서 생각했어요. 10년 전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결국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매일 밤 아버지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궈놓으신 이발소를 제가 망쳐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였어요. 40살이 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후회가 시작되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2000년, 저는 44세가 되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 4년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공사장에서 막일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매일 밤 원룸에 혼자 앉아서 과거를 후회했어요. 아내와 찬혁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찬혁이는 이제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들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작은 이발소 임대 광고를 봤어요. 월세 30만 원에 보증금 300만 원. 제가 간신히 모은 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다시 이발소를 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정직하게,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게 해보자. 그렇게 2000년 봄, 작은 이발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6평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명 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직하게 해보자고 마음먹었거든요. 이발소 벽에 아버지 사진을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발소 문을 열기 전에 아버지께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하겠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이발사가 되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미용실을 가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이발소를 찾았거든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인생의 선배들이 들려주시는 지혜로운 말씀들이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영수야,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중요한 건 넘어진 이유를 알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지. 윤 씨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2005년쯤부터는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무료 이발 봉사였어요. 주말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머리를 무료로 잘라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의아해 하셨어요. 영수야, 공짜로 해주면 너만 손해 아냐? 하지만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얻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몇 년 후에는 봉사 영역을 더 넓혔어요. 교도소에도 가서 수감자들 머리를 잘라줬고 노숙자분들을 위한 무료 이발 봉사도 시작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젊은 수감자들을 보면서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저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형님, 나가면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젊은 수감자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답했어요. 그래,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짐했어요. 절대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2010년이 되면서 이발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무료 봉사를 하는 이발사라는 소문이 나면서 젊은 분들도 가끔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매일 밤 잠들 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큰 돈을 벌면서도 항상 찜찜했는데 이제는 적게 벌어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외로웠어요. 특히 명절 때나 어버이날에는 아내와 찬혁이가 너무 그리웠어요. 찬혁이는 이제 20대가 넘었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했어요. 몇 번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번호가 바뀌어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으니까 그들이 저를 용서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2015년경에는 이발소가 제법 안정되었어요. 하루에 10명 정도의 손님이 오셨고 무료 봉사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찾아왔어요. 무료 봉사를 하는 이발사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굳이 알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자가 계속 부탁하니까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왜 무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때문에 가족도 잃고 모든 걸 잃었죠. 이제라도 바른 길로 살고 싶어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에 더 많은 분들이 이발소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매일 저녁 이발소 문을 닫고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나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어요.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현재를 충실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아내와 찬혁이가 저를 용서해줄 날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22년 여름, 제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발소에서 할아버지 한 분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젊은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찍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동네 아는 분이 흥분해서 찾아오셨어요. 영수야, 너 인터넷에 나왔어. 내 이발소가 완전 유명해졌다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분의 휴대폰을 보니 그 젊은 손님이 제 이발소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거였어요. 옛 추억의 이발소, 67세 할아버지가 44년째 운영하는 정통 이발소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제가 할아버지 머리를 자르는 모습, 그리고 무료 봉사 이야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10만, 20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있고요. 정말 멋있는 할아버지세요. 이런 분이 진짜 장인이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얼떨떨했어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하던 일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인터넷 영상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손님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하루에 20명, 30명. 예약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아졌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부탁하니까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44년 동안 이발소를 운영해 오셨나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모든 걸 잃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 방송이 나간 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그 영상을 본 젊은 이발사들이 찾아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요즘 이발소들은 다 미용실처럼 변했는데 할아버지는 정말 전통 이발 기술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젊은 이발사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셨던 것처럼 저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2023년 가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발소에 손님이 한 분 들어왔는데 얼핏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가 얼굴을 드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그 손님은 바로 찬혁이었거든요. 40세가 된 찬혁이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찬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찬혁아, 정말 찬혁이구나.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아들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인터넷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찬혁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찬혁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했다.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말을 하다가 울음이 나와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찬혁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용서받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엄마도 보고 싶어 해요. 엄마도 아버지 영상 보고 많이 울었어요. 며칠 후에 아내도 찾아왔어요. 65세가 된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표정이 많이 달라 보였어요. 영수 씨, 아니, 여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도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2024년 봄, 찬혁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정말 3대째 이발사가 되고 싶어요. 찬혁이는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이발소를 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였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이발사가 되고 싶어? 네,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3대가 이어가는 이발소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지금 찬혁이는 매일 이발소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고 있어요.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어떤가요? 찬혁이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물어보면 정말 뿌듯해요. 잘했어, 찬혁아. 조금만 더 연습하면 정말 훌륭한 이발사가 될 거야. 아내도 가끔 이발소에 와서 도와줘요. 예전처럼 손님들께 차도 끓여드리고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현재 70세인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젊었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살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저녁 이발소 문을 닫고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말해요. 아버지, 이제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죠. 찬혁이도 3대째 이발사가 되려고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46년의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았지만 결국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작은 이발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봉사도 하고 진심으로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고 아들이 3대째 이발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잃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고 신념이에요. 늦더라도 바른 길로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걸 제 인생이 증명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선택이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